이것은 라면 상자 하나가 만든 기적의 이야기입니다. 그 집에서 나가던 날 어떤 남자가 자신의 발치에 내려놓은 낡고 초라한 라면 상자. 그것이 단순한 포장재가 아니라 한 사람의 모든 것이 담긴 증표라는 것을 누가 알았을까요? 은서는 그날 6살 아이의 손을 잡고 대문을 나섰습니다. 짐은 캐리어 하나뿐이었습니다. 3년을 살았던 그 집에서 가져간 것은 아이 옷 몇 벌과 신발 한 켤레, 그리고 그 라면 상자뿐이었습니다. 반지하 방, 곰팡이 냄새가 가득한 그곳에서 은서는 처음으로 선택이 자신의 것일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남편이 주지 않고 시어머니가 허락하지 않고 심지어 아버님도 말하지 않으셨지만 그 라면 상자가 은서에게 말해준 것이 있었습니다. 그 상자를 열기 전까지 은서는 아직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이야기 시작 전에 한 가지만 부탁드릴게요. 이런 이야기가 계속 이어질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 조용히 눌러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오늘의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날은 늦가을이었습니다. 아침부터 구름이 많았고 한강 너머 남산이 희부연 먼지 속에 숨어 있었습니다. 날씨는 불안정했습니다. 오후에 비가 올 수도 있다는 예보가 있었지만 하늘은 여전히 비를 내릴 결심을 하지 못한 듯 보였습니다. 단지 그저 무언가를 참고 있는 회색빛이었습니다. 박은서는 그 집에서 마지막을 맞이하고 있었습니다. 집이라는 단어가 정확한 표현인지 은서는 확실하지 않았습니다. 그곳에서 5년을 살았습니다. 아이가 자라고 계절이 3번 바뀌는 동안 그곳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집이라고 느낀 적은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곳은 주소지였습니다. 침대가 있는 장소, 밥을 먹는 공간, 누군가의 것인 집에서 함께 사는 장소. 하지만 집은 아니었습니다. 떠나기 전날 밤이었습니다. 은서는 침대 위에 앉아 있었습니다. 지우는 이미 어린이집 침대에서 자고 있었습니다. 아이는 학기 중간에 새로운 어린이집으로 다니기 전에 친구들과 헤어지는 인사를 하지 못했습니다. 어제 갑자기 다니던 어린이집 선생님에게 말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은서는 손에 들린 무선 선풍기를 들었다 놨다를 반복했습니다. 신혼 선물이었던 그것, 더 이상 필요 없었습니다. 가져갈 것이 너무 많아서 이것까지 챙길 수는 없었습니다. 그녀는 그것을 침대 위에 놓았습니다. 캐리어를 다시 열었습니다. 검정색이었지만 이제는 회색으로 변색된 롤백. 바퀴가 한쪽으로 삐걱거렸습니다. 아이 옷 5벌, 긴팔, 반팔, 속옷. 각기 다른 색깔이었습니다. 이것이 그녀가 이 집에서 가져갈 수 있는 전부였습니다. 오후 2시 15분이었습니다. 은서는 이 시간을 매우 신중하게 선택했습니다. 정확히 지우가 어린이집 낮잠 시간인 오후 2시. 대문 앞은 조용했습니다. 차들이 지나가는 소리, 건너편 아파트에서 들리는 공사음, 그리고 바람이 낙엽을 흔드는 소리, 가을의 소리들, 계절이 변하고 있다는 것을 알리는 소리들. 지우는 은서의 왼쪽에 서 있었습니다. 6살. 아이는 엄마의 손을 꼭 잡고 있었습니다. 손가락이 아니라 온 손을. 엄마, 우리 집은? 지우가 물었습니다. 그 질문은 매우 작았습니다. 은서는 아이의 손을 더 세게 쥐었습니다. 여긴 우리 집이 아니야. 대문 안쪽에서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현관에 누군가 나타났습니다. 시어머니 이정숙이었습니다. 그녀는 현관 문턱에 기대 서 있었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매우 차가웠습니다. 은서를 보고 있었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은서의 몸을 훑고 있었습니다. 그 몸이 가져가는 것들을 재고 있는 듯 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웃었습니다. 한 번, 아주 짧게. 그 옆에 전 남편 김민수가 섰습니다.
그는 은서를 보지 않았습니다. 휴대폰 화면을 보고 있었습니다. 그의 무관심이 시어머니의 경멸보다 더 깊게 은서의 가슴을 밟았습니다. 집 안쪽에서 의자가 끌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천천한 소리였습니다. 끌리는, 그리고 멈추는, 다시 끌리는. 시아버지 김도연이 천천히 나타났습니다. 그는 걷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온전히 걸음이라고 부르기 어려웠습니다. 한쪽 다리는 제대로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중풍 이후의 후유증이었습니다. 이 집의 모든 사람 중에서 유일하게 은서에게 한 번도 해로운 말을 하지 않은 사람이었습니다. 김도연은 현관의 문턱 안쪽에 멈춰 섰습니다. 그는 문턱을 넘지 못했습니다. 아니, 넘지 않았습니다. 그저 그 경계선 위에서, 집의 안쪽에서 은서를 바라봤습니다. 그의 눈이 흔들렸습니다. 눈물이 눈에 맺혀 있었습니다. 하지만 흘러내리지는 않고 있었습니다. 그의 입이 무언가를 말하려고 했습니다. 입술이 벌어졌다가 다시 닫혔습니다. 중풍 이후로 그의 목소리는 명확하지 않았습니다. 은서는 그의 눈을 봤습니다. 그 눈 속에는 많은 것들이 있었습니다. 미안함, 무력함, 절망. 그때 김도연이 옆으로 한 발을 옮겼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가 무언가를 내려놓으려고 손을 올렸습니다. 라면 상자였습니다. 매우 낡은 상자였습니다. 노란색 글씨가 벗겨져 있었습니다. 농심이라는 글자가 희미하게 보였습니다. 상자의 한쪽은 손으로 찢어진 흔적이 있었습니다. 테이프로 여러 번 붙였던 자국들이 덕지덕지 붙어 있었습니다. 김도연은 그 상자를 은서의 발 앞에 내려놓았습니다. 아주 천천히. 순간 모든 것이 멈췄습니다. 시어머니도, 민수도, 그리고 은서도, 심지어 지우도. 은서는 그 상자를 바라봤습니다. 라면 상자. 그것이 무엇일 수 있을까요? 그것이 무엇이어야 할까요? 왜 하필 라면 상자일까요? 그런데 그 상자가 매우 무거워 보였습니다. 아버님. 은서가 처음으로 그를 불렀을 때 시아버지의 눈에서 무언가가 흘러내렸습니다. 눈물이었습니다. 아주 천천히 주름진 뺨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입은 열렸다 닫혔다를 반복했습니다. 하지만 소리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의 시선은 지우에게로 옮겨갔습니다. 그는 아이를 봤습니다. 그 작은 몸, 그 작은 손, 그 혼란스러운 얼굴. 김도연은 다시 현관으로 돌아갔습니다. 천천히 절뚝거리며. 현관문이 닫혔습니다. 천천히. 그것이 모든 것이었습니다. 은서는 라면 상자를 들었습니다. 그것은 생각보다 가볍지도 무겁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라면 상자의 무게였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들어올리는 순간 은서의 손은 떨렸습니다. 지우가 엄마의 치마를 잡았습니다. 은서는 뒤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그 집을 보지 않았습니다. 만약 뒤를 돌아본다면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을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대문은 닫혔습니다. 그 소리는 매우 작았습니다. 하지만 은서의 귓가에는 매우 크게 울렸습니다. 첫 번째 밤이었습니다. 반지하 방의 형광등은 하얀색이었습니다. 매우 밝은 차가운 하얀색이었습니다. 벽지의 곰팡이, 바닥의 습한 자국, 창문 근처의 물때와 녹. 이 방이 숨겨야 할 모든 것들이 노출되었습니다. 은서는 라면 상자를 방의 한쪽 구석에 밀어두었습니다. 침대와 벽 사이에 그 좁은 틈, 그리고 젖은 수건을 넣을 자리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어린이집 가서 흘린 물, 손을 씻고 닦은 수건, 그리고 은서 자신의 옷들. 은서는 무언가를 정리하고 있어야만 마음이 무너지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손을 움직이고 물건을 만지고
정확한 순서대로 무언가를 하는 것. 그것이 시간을 구성했습니다. 그것이 삶을 구성했습니다. 지우는 작은 매트 위에 누워 있었습니다. 엄마, 우리 집은 언제 가? 아이의 목소리가 어둠 속에서 물었습니다. 은서는 아이의 질문에 대답할 말을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아이의 양말을 벗겼습니다. 지후의 발은 차가웠습니다. 매우 차가웠습니다. 반지하의 습한 공기가 아이의 몸까지 식혀놓았습니다. 은서는 그 발을 자신의 손바닥으로 감싸쥐었습니다. 양쪽 발을 모두 따뜻한 손으로 자신의 몸의 열로 다시 따뜻해지기를 바라며 발 차갑지? 내일은 따뜻한 양말 사줄게. 형광등은 여전히 켜져 있었습니다. 새벽이 왔습니다. 휴대폰 알람이 울리기 전에 은서의 눈이 떠졌습니다. 오전 5시 15분. 사람은 바닥이 바뀌면 몸이 먼저 깬다. 은서는 그때 처음 그것을 알았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지우가 깰까봐 아주 천천히. 전기포트가 책상 위에 있었습니다. 은색 플라스틱 작은 크기. 물을 붓는데 뚜껑이 살짝 삐걱거렸습니다. 물이 끓을 때까지 은서는 침착함을 유지했습니다. 하지만 내면은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포트에서 김이 피어올랐습니다. 싸구려 플라스틱 컵에 물을 따랐습니다. 그 컵은 색깔이 탈색되어 있었습니다. 은서는 물을 조금 식힌 다음 지우에게 건넸습니다. 지우는 눈을 뜨지 않은 채 두 손으로 컵을 잡았습니다. 습관처럼. 그리고 조용히 마셨습니다. 반지하에는 다른 주민들이 있었습니다. 위층, 옆방, 아래층 모두가 있었습니다. 얇은 벽으로 나뉜 곳에 어느 날 밤 옆방에서 싸우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돈 어디 갔어? 여자의 목소리와 남자의 목소리가 얽혀 있었습니다. 은서는 지훈의 귀를 막았습니다. 아래층에서는 매일 밤 술 먹는 남자의 코 고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거의 규칙적이었습니다. 위층에서는 어린아이의 울음소리가 자주 들렸습니다. 신생아의 울음. 밤새도록. 은서는 이 모든 소리들을 자신의 이야기라고 생각했습니다. 이것들이 모두 누군가의 절망이고 누군가의 고통이었습니다. 등원 준비는 매우 조용했습니다. 형광등 아래서 아이를 깨우고 옷을 입히고 신발을 신겼습니다. 모든 움직임이 자동화되어 있었습니다. 어린이집 가방을 챙겼습니다. 이름표가 붙어 있었습니다. 지후, 여벌 옷 2벌, 양말, 속옷 한 가지씩 챙겼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눈은 자꾸만 라면 상자 쪽을 흘끔거렸습니다. 침대와 벽 사이의 그 좁은 공간. 그곳에 있는 라면 상자. 상자를 열면 뭔가가 끝날 것 같았습니다. 어린이집 앞의 길은 다른 아이들의 엄마들로 가득했습니다. 은서는 아이를 내려놓는 순간 지우가 뒤를 돌아봤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엄마, 오늘도 데리러 와? 그 질문이 은서의 가슴을 찢었습니다. 은서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주 천천히, 확실하게, 응, 무조건. 그리고 은서는 돌아서서 한 번도 쉬지 않고 걸었습니다. 누군가 괜찮으세요? 라고 물으면 그 자리에서 주저앉을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밤이 다시 왔습니다. 지우가 잠든 뒤 은서는 방바닥에 앉아 라면 상자를 끌어왔습니다. 상자에 테이프가 덕지덕지 붙어 있었습니다. 한쪽은 손으로 찢다가 다시 붙인 듯 울퉁불퉁했습니다. 은서는 칼을 찾다가 결국 손톱으로 테이프 끝을 들었습니다. 천천히, 아주 신중하게. 그때 손이 멈췄습니다. 아버님은 왜 하필 라면 상자였을까? 그 질문이 은서의 목을 잡았습니다. 테이프를 뜯는 소리는 생각보다 컸습니다.
반지하 방에서 나는 작은 소리들은 유난히 크게 울렸습니다. 벽을 통해 전해지는 이웃의 발소리, 천장을 통해 들리는 위층의 목소리, 도로에서 올라오는 차음. 은서는 테이프를 한쪽씩 떼어냈습니다. 기익하는 소리. 그것이 지우를 깰까봐 몇 번이나 멈췄다가 다시 시작했습니다. 마침내 상자의 윗면이 열렸습니다. 라면 봉지들이 가지런히 들어 있었습니다. 은서는 한 봉지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멈췄습니다. 무거웠습니다. 라면이 이렇게 무겁지 않습니다. 은서는 봉지를 천천히 흔들어 봤습니다. 바스락거려야 할 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대신 둔탁한 소리가 났습니다. 기익하는 소리, 무거운 금속이 부딪히는 소리, 심장이 한번 크게 내려앉았습니다. 은서는 조심스럽게 봉지의 윗부분을 뜯기 시작했습니다. 테이프가 붙어 있었습니다. 라면 봉지에는 원래 테이프가 붙어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봉지들은 모두 신중하게 여러 번 테이프로 봉인되어 있었습니다. 테이프를 떼어냈습니다. 손가락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면이 나와야 합니다. 하지만 손바닥 위로 굴러 떨어진 것은 노란빛이 도는 작은 반지였습니다. 금입니다. 숨이 멎었습니다. 진짜 금입니다. 손의 감각이 말했습니다. 은서는 그 반지를 손에 들고 얼마나 오랫동안 움직이지 않았는지 알 수 없습니다.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그녀는 손이 떨린 채로 다른 봉지들을 뜯기 시작했습니다. 한 봉지를 더, 테이프를 떼었습니다. 또 반지, 또 한 봉지, 또 반지, 또 한 봉지, 또 반지. 라면 상자 안의 대부분의 봉지에는 금 반지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모두 같은 무게, 같은 소리, 모두 신중하게 준비된 것들이었습니다. 상자 맨 아래, 마지막 봉지는 다른 것이었습니다. 라면 봉지가 아니라 딱딱한 종이 봉투였습니다. 갈색 봉투, 매우 묵직한 종이로 만들어진 그 안에는 여러 가지가 있었습니다. 은서는 먼저 통장을 집어들었습니다. 은행 이름이 찍혀 있었습니다. 국민은행. 평범한 통장입니다. 새 것이 아닙니다. 여러 해를 사용한 흔적이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서류를 펼쳤습니다. 공증 도장이 찍혀 있었습니다. 법적 효력이 있는 문서였습니다. 위임장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손글씨 메모를 펼쳤습니다. 글씨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중풍 이후의 글씨처럼 은서야, 내가 떠날 걸 알았다. 말할 수는 없었다. 아이 먼저, 너는 나중에 누구에게도 말하지 마라. 글씨는 여기서 끝났습니다. 은서는 통장을 천천히 펼쳤습니다. 마지막 페이지를 찾았습니다. 잔액이 적혀 있는 페이지를 1억 원. 숫자가 떠올랐습니다. 그것이 현실의 숫자인지 꿈의 숫자인지 구분할 수 없었습니다. 1억 원. 은서가 평생 벌 수도 없는 돈. 아니, 매일 일해도 10년이 걸릴 그 돈. 은서는 통장을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지우가 잠결에 뒤척였습니다. 은서는 황급히 반지들을 손수건에 싸서 가방 밑바닥에 숨겼습니다. 서류들도 메모도 모두. 통장은 아이 옷가지 사이에 조심스럽게 끼워 넣었습니다. 그날 밤 은서는 울었습니다. 크게 울지 않았습니다. 소리를 내면 아이가 깰까봐, 그리고 옆방 사람들이 들을까봐 입을 꾹 다물고 숨을 삼키면서 울었습니다. 그것은 울음이라고 부르기 어려운 몸의 떨림이었습니다. 어깨가 조용히 들렸다 내려앉기를 반복했습니다. 손으로 입을 막고 있었습니다. 아버님이 왜? 그 질문이 반복되었습니다. 질문이 아니라 외침에 가까운 음성으로 왜 이것을 주셨을까요? 왜 이렇게까지 하셨을까요?
그것은 단순한 돈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그분의 모든 것이었을 것입니다. 밤은 길었습니다. 그리고 그 밤은 은서의 두려움을 바꿔놓았습니다. 슬픔에서 두려움으로 사막 마이너스 제기돈을 믿지 않고 손을 믿기로 했다. 다음 날 은서는 은행에 갔습니다. 지우를 데리고 가기엔 위험해서 어린이집 등원 후 곧장 달렸습니다. 지하철로 3정거장, 버스로 2정거장, 그리고 걷기. 은서는 뛰듯이 걸었습니다. 은행 계산대 직원은 통장을 확인했습니다. 가볍게, 마치 매일 이런 일을 하는 사람처럼. 아무도 은서의 손이 떨리고 있다는 것을 알아채지 못했습니다. 아무도 이 여자가 처음 자신의 돈을 확인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없었습니다. 직원이 말했습니다. 정상입니다. 그 말 한마디에 은서는 그제야 숨을 쉬었습니다. 통장의 숫자가 현실이라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1억 원. 그것은 거짓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진짜였습니다. 하지만 그 돈을 쓸 수 없었습니다. 그 돈은 쓰면 안 되는 돈처럼 느껴졌습니다. 아버님의 목숨이 되는 돈처럼, 아버님의 마지막 존엄이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마치 유골함 같은 것이었습니다. 매우 조심스럽게 다루어야 하는, 건드려서는 안 될 것이었습니다. 은서는 은행을 나왔습니다. 그리고 길을 걸으면서 결심했습니다. 통장은 묶어두고 금일부만 바꿔 일을 시작하자. 그것만이 아버님의 마음을 지키는 길일 것이라고. 새벽 시장은 오전 6시부터 활기를 띠었습니다. 고기 냄새, 생선 냄새, 얼음과 물의 냄새, 그리고 무엇보다 생명의 냄새가 있었습니다. 은서는 장갑을 끼었습니다. 검은 비닐 장갑. 그리고도 손이 얼었습니다. 새벽 시장의 추위는 특별했습니다. 도시의 다른 곳과 달랐습니다. 아스팔트가 이슬을 머금고 있었고 그 위에서 나는 냉기가 깊었습니다. 은서는 돼지뼈를 샀습니다. 가장 싼 부위, 머리뼈, 척뼈, 갈비뼈. 이것들은 대개 버려지는 것들입니다. 누구도 원하지 않는 부위. 하지만 이것들에서 나오는 육수는 때로는 가장 진한 맛이 납니다. 시장 아주머니가 물었습니다. 많이 써? 은서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국물을. 그 말로 충분했습니다. 아주머니는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오직 한마디만. 힘내. 은서는 돼지뼈 한 보따리를 들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반지하 방으로 돌아온 은서는 큰 냄비를 꺼냈습니다. 전기포트가 아니라 정말 큰 냄비. 그것은 거의 모든 것을 담을 수 있는 크기였습니다. 은서는 신문지를 깔고 그 위에 돼지뼈를 놓았습니다. 그리고 씻기 시작했습니다. 찬 수도에서 핏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하얀 뼈가 점점 더 휘어졌습니다. 은서는 계속 씻었습니다. 깨끗해질 때까지, 완벽하게 깨끗할 때까지. 냄비에 물을 붓고 뼈를 넣었습니다. 처음에는 거품이 나왔습니다. 더러운 거품, 피의 거품. 그것을 떠냈습니다. 숟가락으로 인내심 있게 계속 떠냈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국물의 색이 바뀌었습니다. 맑은 물이 아니라 뿌연 하얀색으로. 뼈가 자신의 모든 것을 국물에 주는 색이었습니다. 냄비는 끓었습니다. 육수 끓는 소리와 함께 방이 뜨거워졌습니다. 반지하 방이 처음으로 따뜻해졌습니다. 습기 때문에 항상 차갑고 추웠던 이 방이 처음으로 온기를 가졌습니다. 스팀이 천장에 닿았습니다. 천장에서 물방울이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지우가 눈을 비비며 나왔습니다. 매트 위에서 일어나 엄마 쪽으로 걸어왔습니다. 엄마, 냄새 좋아. 은서의 눈이 적셨습니다. 응, 우리 살아야지. 그 말은 지훈에게 한 것인지
자신에게 한 것인지 아니면 이 방의 어둠에 한 것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 말이 확인이 되었습니다. 그들은 여기서 죽지 않을 것이라는 확인. 첫 장사는 여의도 근처의 새벽 길모퉁이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새벽 5시, 아직 도시는 완전히 깨어나지 않았습니다. 손수레, 플라스틱 의자, 스테인리스 그릇, 종이컵, 비닐장갑, 사물들이 일터가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은서는 처음 국밥을 담았습니다. 쇠숟가락으로 정확한 양을, 밥을 먼저 그리고 국물을, 건더기를 얹고 파를 얹었습니다. 모든 것을 종이컵에 담았습니다. 첫 손님은 회사원 같은 남자였습니다. 양복을 입고 있었고 얼굴은 피곤해 보였습니다. 장시간의 야근을 한 사람의 피곤함, 아니면 인생 전체를 짊어진 사람의 피곤함. 그는 국밥 한 그릇을 시켰습니다. 말없이 그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은서는 국밥을 담았습니다. 국물, 밥, 고기, 파, 모든 것을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신경을 모아서 그 남자는 한 숟갈을 떴습니다. 국물을 먼저, 그리고 깊게 들이마셨습니다. 마치 갈증난 사람이 물을 마시는 것처럼 그 남자가 말했습니다. 사장님 국물, 진국이네. 그 말이 은서의 귀에 들어왔을 때 그녀의 눈은 또다시 적셨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감사의 눈물도 후회의 눈물도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다시 살아있다는 것을 깨닫는 눈물이었습니다. 나는 아직 끝난 게 아니구나. 그 깨달음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그녀는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그녀를 다시 살아있게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시간이 지났습니다. 몇 주가 지났습니다. 손수레에서 시작했던 것이 이제 조그만한 가게 간판을 얻게 되었습니다. 박은선의 국밥이라는 글씨가 새하얀 간판에 적혀 있었습니다. 손님이 늘었습니다. 처음 한두 명이었던 손님들이 이제는 오후 시간에 대기줄이 생길 정도였습니다. 단골도 생겼습니다. 매일 오는 회사원, 건설 노동자, 배달기사, 택시 운전사. 그들은 은서의 이름을 알았습니다. 사장님 라고 부를 때 그것이 얼마나 위대한 경험인지 은서는 스스로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누군가에게 사장님이라고 불린다는 것. 그것은 그녀가 누군가의 중심이 된다는 뜻이었습니다. 지우도 달라졌습니다. 얼굴이 밝아졌습니다. 어린이집에서 돌아올 때 그의 얼굴에 웃음이 있었습니다. 엄마가 국밥집에서 일하고 있다는 것이 아이에게는 중요한 정보였습니다. 엄마는 여기 있다. 엄마는 무언가를 만들고 있다. 엄마는 살아있다. 오막 마이너스 전 시댁의 몰락 거짓으로 만든 배. 한강이 보이던 그 집, 서초동에 있었습니다. 30평대의 아파트, 살림이 좋은 가정이 사는 또는 사는 것처럼 보이는 그런 집. 거실의 창문에서 한강이 보였습니다. 자동차들이 흐르는 한강대로, 그리고 그 너머 강. 은서가 떠난 뒤 집은 이상하게 비어 보였습니다. 넓은 것이 더 넓어 보이고 밝은 것이 더 차갑게 보였습니다. 오드콜로뉴의 향수 냄새가 공실 같은 거실에 맴도는 듯 했습니다. 가구는 그대로이고 물건도 그대로이지만 무언가가 사라진 공간처럼 느껴졌습니다. 시어머니 이정숙은 매일 화가 났습니다. 그녀는 아침부터 소파에 앉아 리모컨을 누르고 휴대폰을 만지작거렸습니다. 손에 들린 것은 항상 뭔가였습니다. 음료수, 신문, 휴대폰. 하지만 그 손들은 늘 불안해 보였습니다. 그년이 우리 돈을 가져갔어. 그녀는 계속 같은 말을 반복했습니다. 전 남편 김민수는 어딘가 불안해 보였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항상 땀이 있었습니다.
겨울이 되어 가는데도 그의 손가락은 항상 무언가를 만들고 있었습니다. 신문을 구기거나 담배재를 튕기거나 무언가를 두드리거나 멈출 수 없는 손가락. 그리고 그 집에는 새로운 여자가 있었습니다. 최유라. 이름부터 새로웠습니다. 은서와는 완전히 다른 음절. 유라는 거실에서 시간을 보냈습니다. 소파에 앉아 배를 쓰다듬었습니다. 한 손으로 천천히, 마치 그것이 가장 중요한 일인 듯이. 그리고 웃었습니다. 신비로운 미소로, 어머니 같은 미소로. 장손이에요. 그녀는 계속 그 말을 했습니다. 우리 아기가 장손이 되는 거예요. 그럼 저희는 온유월이요. 시어머니 이정숙의 얼굴은 부드러워졌습니다. 마치 누군가가 그녀의 얼굴의 근육을 풀어준 것처럼. 정말 그것이 유라의 능력이었습니다. 거짓으로 현실을 만드는 능력. 없는 것을 있게 만드는 능력. 배가 없어도 있게 만드는 능력. 유라는 배를 쓰다듬는 움직임을 연습했을 것입니다. 거울 앞에서 몇 번이나, 어떤 각도에서 가장 자연스러울까? 어떤 리듬으로 쓰다듬을 때 가장 모성적일까? 하지만 그 배는 진짜가 아니었습니다. 유라는 민수를 부추겼습니다. 지금 땅 사세요. 그녀는 민수의 귀에 속삭였습니다. 그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또는 팔짱을 끼며 아주 자연스러운 제스처로. 지금 이 지역 땅이 엄청 오를 것 같아요. 몇 달 뒤에는 몇 배가 돼 있을 것 같은데요. 민수는 망설였습니다. 그는 본래 망설이는 사람이었습니다. 결정을 내리기 어려워하는 사람. 아내와의 관계에서도 망설였습니다. 아버지와의 관계에서도. 그런데 그런 망설이는 사람일수록 달콤한 말에 약했습니다. 내가 할 수 있을까? 민수가 물었을 때 유라는 웃었습니다. 그 웃음이 모든 것을 말했습니다. 당신이라면 할 수 있어요. 그 말이 그를 움직였습니다. 민수는 금융회사에 갔습니다. 혼자가 아니라 유라와 함께. 유라는 알고 있었습니다. 어떤 말을 해야 하는지, 어떤 서류를 어떻게 작성해야 하는지, 마치 그것을 예행 연습한 것처럼 또는 경험한 것처럼. 종이 한 장, 서명 한 줄로 5억. 돈가방이 움직였습니다. 검은색 가방이 민수의 손에 들렸습니다. 손잡이는 검은 가죽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묵직한 가방. 그 무게는 단순한 종이와 지폐의 무게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인생도 같이 움직였습니다. 돌이킬 수 없는 방향으로. 민수는 그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전화가 왔습니다. 이자 연체. 오늘까지 6억. 그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했습니다. 더 이상 협상의 여지가 없는 명령에 가까운 목소리였습니다. 사채업자의 목소리였습니다. 그들은 약속한 이자를 주지 않으면 그것을 문제로 만드는 것에 익숙했습니다. 민수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6억? 원래 5억을 빌렸는데 이미 1억의 이자가 붙었습니다. 겨우 며칠 사이에. 그리고 매일 이자는 계속 붙을 것입니다. 복리로. 그날 밤 유라는 사라졌습니다. 집에 어떤 것도 챙지 않고, 옷도 가방도 휴대폰도 지갑도 아무것도, 단 하나 무언가만 남겨두고 가짜 초음파 사진 한 장. 그 사진은 매우 정교했습니다. 아기의 윤곽이 보입니다. 아기의 머리, 팔, 다리 모두 있습니다. 진짜처럼. 하지만 모두 가짜였습니다. 며칠이 더 지났습니다. 사채업자들이 집으로 들이닥쳤습니다. 그들은 검은 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무거운 발걸음으로. 그들은 궁금해하지 않았습니다. 왜 민수가 돈을 못 냈는지. 그들은 다만 돈을 원했습니다. 그것뿐입니다. 집에 가구들이 옮겨졌습니다.
소파, 침대, 냉장고, TV. 모든 것이, 금품들도, 시어머니 이정숙의 반지, 목걸이, 귀걸이. 모든 것이, 남편이 사준 시계도, 그리고 유라가 돌아왔습니다. 누군가가 그녀를 잡으려고 했습니다. 사채업자 중 하나가 그녀의 팔을 잡았습니다. 아주 세게 뼈가 부러질 정도로 유라가 저항했습니다. 그 순간 허리끈이 끊어졌습니다. 살색 실리콘 덩어리가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그것은 그녀의 배였습니다. 그 유명한 장손의 배. 그것은 실리콘 덩어리였습니다. 사람들이 숨을 멈췄습니다. 아기가 없었다고? 그 순간 시어머니의 얼굴이 변했습니다. 상식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방식으로 마치 수증기가 되어 흩어지는 것처럼 모든 것이 한순간에 사라져버렸습니다. 희망도 미래도 모든 것이 그날 그 집은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모든 것이 거짓이었습니다. 돈도 미래도 아기도 그리고 믿음도. 은서의 국밥집은 확장 중이었습니다. 손수레에서 시작했던 것이 이제는 조그만한 가게 간판을 얻게 되었습니다. 박은선의 국밥이라는 글씨가 새하얀 간판에 적혀 있었습니다. 손님이 늘었습니다. 처음 한두 명이었던 손님들이 이제는 오후 시간에 대기줄이 생길 정도였습니다. 단골도 생겼습니다. 매일 오는 회사원, 건설 노동자, 배달기사, 택시 운전사. 그들은 은서의 이름을 알았습니다. 사장님, 지우도 달라졌습니다. 얼굴이 밝아졌습니다. 어린이집에서 돌아올 때 그의 얼굴에 웃음이 있었습니다. 그때 가장 바쁜 시간에 문이 열렸습니다. 오후 5시, 퇴근길에 사람들이 국밥을 찾는 시간. 가게 안은 만석이었습니다. 모든 테이블이 사람들로 찼습니다. 그 순간 문이 열렸습니다. 이정숙이 먼저 들어왔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매우 화났습니다. 화난 것을 넘어서서 광기에 가까웠습니다. 눈이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그 뒤에 김민수가 섰습니다. 그의 얼굴은 초라했습니다. 처음 만났을 때보다 훨씬 초라했습니다. 살도 빠져 있었고 눈도 초점이 없었습니다. 마치 무언가에 중독된 사람의 눈처럼. 그리고 낯선 남자 둘이 더 있었습니다. 다크수트를 입은 남자들, 사채업자들처럼 보이는 남자들. 시어머니는 계산대를 가리키며 소리쳤습니다. 이 도둑년, 우리 집 금 훔쳐서 가게 차렸지. 그 목소리는 매우 컸습니다. 마치 이 모든 손님들에게 알리겠다는 듯이 가게의 모든 손님들이 숟가락을 멈췄습니다. 포크도 나이프도 모든 것이. 사람들이 돌아봤습니다. 은서를 보기 위해. 그리고 그 한순간 안에 은서는 평판을 잃을 수도 있었습니다. 은서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손이 떨리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 순간을 이미 예상했기 때문입니다. 언젠가는 이 시간이 올 것이라고.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민수가 계산대 쪽으로 걸어왔습니다. 그의 얼굴도 화났습니다. 또는 무언가를 잃어버린 사람의 절망이었습니다. 너 무슨 돈으로 이거 했어? 다 내 돈이지? 그 말이 가게 안에 울렸습니다. 이것이 은서의 가장 어두운 순간이 될 수도 있었습니다. 이 공간에서 이 사람들 앞에서 거짓으로 낙인 찍혀야 할 순간이었습니다. 도둑이라는 낙인, 사기꾼이라는 낙인. 하지만 은서는 한마디만 했습니다. 증거 있어요? 그 말은 질문이 아니라 하나의 선언이었습니다. 그리고 은서는 더 크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카운터 옆에 CCTV를 가리켰습니다. 여기 다 찍혔어요. 그 한마디에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폭력은 기록 앞에서 주춤합니다. 거짓은 증거 앞에서 흔들립니다.
목소리는 영상 앞에서 무력해집니다. 그것은 법칙이었습니다. 이정숙의 입이 다물어졌습니다. 민수의 얼굴이 흙빛이 되었습니다. 손님들의 시선이 바뀌었습니다. 그때 문이 다시 열렸습니다. 정장 차림의 남자가 들어왔습니다. 약 30대 중반. 얼굴은 진지했습니다. 그의 이름은 강지훈이었습니다. 은서의 법률 대리인. 저는 박은서 씨의 법률 대리인입니다. 그의 목소리는 크지 않았습니다. 차분했습니다. 하지만 가게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모든 손님들이 돌아봤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싸움이 아니라 법적 문제라는 것을 깨달았을 때의 침묵. 지훈이 말했습니다. 업무방해, 명예훼손, 협박. 지금 이 자리에서 다 성립합니다. 그 말이 끝났을 때 공기가 바뀌었습니다. 이정숙이 물러섰습니다. 민수도, 사채업자들도. 그들은 침묵 속에서 나갔습니다. 말 한마디 없이 문이 닫혔습니다. 가게에는 또 다른 침묵이 남겨졌습니다. 이번에는 안도의 침묵이었습니다. 손님들이 다시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천천히. 하지만 은서는 아파합니다. 이것이 끝이 아니라는 것을, 이것이 시작일 뿐이라는 것을. 7막 -9 아버님은 아직 그 집에 있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가게 문 앞에 낯선 아주머니가 머뭇거리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80살쯤 되어 보였습니다. 하얀 머리, 주름진 얼굴, 무언가를 걱정하는 눈. 마치 자신이 이곳에 올 준비가 되지 않은 사람처럼. 은서가 가게 밖으로 나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은서가 인사했습니다. 그 아주머니가 입을 열었습니다. 말을 시작하기 전에 아주머니는 몇 번이나 입을 다물었다, 열었다를 반복했습니다. 무언가 매우 어려운 것을 말하려고 하는 사람의 움직임이었습니다. 혹시 박은서 씨 맞죠? 은서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집 할아버지요. 계속 은서 씨 이름 부르던데요. 계속만요.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냥 그 이름만 자꾸자꾸. 아주머니의 말이 여기서 끝났습니다. 하지만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은서는 장부를 떨어뜨렸습니다. 펜도 종이도 모든 것이 바닥에 흩어졌습니다. 그날 밤 비가 왔습니다. 가을에서 겨울로 넘어가는 시간에 비였습니다. 찬비, 진눈깨비가 섞일 정도로 찬비. 은서는 지훈과 함께 달렸습니다. 택시를 탔습니다. 지훈이 돈을 냈습니다. 은서는 물어보지 않았습니다. 어디서 나온 돈인지. 그 낡은 골목으로, 그 집으로. 진흙, 쓰레기, 좁은 방. 모든 것이 여전했습니다. 몇 달 전과 다르지 않게, 아니, 더 악화되어 보였습니다. 문틈으로 들리는 음성이 있었습니다. 시어머니의 목소리였습니다. 죽었나? 빨리 죽어야 관값이라도 아끼지. 그 말이 은서의 귓가에 들어왔을 때 모든 것이 분명해졌습니다. 은서는 문을 박차고 들어갔습니다. 김도연은 바닥에 누워 있었습니다. 뼈만 남은 몸, 열로 달아오른 이마, 욕창 냄새. 그곳은 마치 죽음의 방처럼 보였습니다. 은서는 무릎을 꿇고 그의 손을 잡았습니다. 아버님, 저 왔어요. 은서예요. 시아버지의 눈이 떠졌습니다. 초점이 흐렸지만 천천히 초점이 맞춰졌습니다. 그리고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아주 천천히. 하지만 멈추지 않고. 이정숙이 태도를 바꿨습니다. 데려가려면 1억 내놔. 그 말이 은서의 등 뒤에서 울렸습니다. 마치 총을 쏘는 것처럼. 은서는 가방에서 현금 뭉치를 꺼냈습니다. 지훈이 준 돈이었습니다. 어디서 나온 돈인지 은서는 묻지 않았습니다. 바닥에 떨어지는 소리. 여기 5천만 원. 이거 받고 끝내요. 그 말은 돈이 아니라
관계를 끊는 선언이었습니다. 그것은 법정의 판결처럼 들렸습니다. 응급실, 의사가 말했습니다. 하루만 늦었어도 위험했습니다. 그 말이 의미하는 바는 명확했습니다. 지우는 몰려있는 의료진들 사이에서 은서를 봤습니다. 그녀의 얼굴을 봤습니다. 그 얼굴에서 그는 모든 것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은서는 그날부터 병상을 지켰습니다. 손수건으로 시아버지의 입가를 닦고 죽을 식혀 한 숟갈씩 떠먹였습니다. 아주 천천히, 아이가 처음 음식을 먹을 때처럼 신중하게. 삼켜요. 천천히 삼켜요. 은서가 말했습니다. 마치 자신이 아니라 아이에게 말하는 것처럼. 김도연은 가끔 눈을 떴습니다. 그리고 은서를 봤습니다. 마치 꿈을 보는 것처럼 그의 입이 움직였습니다. 말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소리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은서는 그의 의도를 이해했습니다. 저 여기 있어요. 계속 있을게요. 병원의 대기실에서 은서와 지우는 첫 진짜 대화를 했습니다. 제가 왜 도와드렸는지 아세요? 지훈이 물었습니다. 은서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제 어머니도 그랬거든요. 강한 남자 때문에, 약한 아버지 때문에, 그 가족 때문에 모든 걸 포기했어요. 법을 배운 건 그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은 그렇게 되지 않게. 지훈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깊은 감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은서는 그의 말을 듣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누군가의 상처가 또 다른 누군가를 구한다는 것을. 8막 마이너스 회수와 결말 다시 문이 두드려졌지만 시간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김도연은 회복 중이었습니다. 천천히, 아주 천천히, 하지만 확실히. 병원을 나온 지 수주일 뒤 그는 휠체어에 앉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은서와 지훈이 함께 그를 밀고 바깥 공기를 마시게 했습니다. 햇빛이 그의 얼굴에 닿았을 때 그의 입가에 미소가 생겼습니다. 말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은서는 작은 아파트로 이사했습니다. 반지하가 아니라 지상의 아파트, 엘리베이터가 있는 곳, 정원은 작았지만 햇빛이 드는 곳, 창문을 통해 나무들이 보이는 곳, 지훈이 이삿짐을 나르는 것을 도왔습니다. 말없이, 하지만 묵묵하게. 은서는 그를 바라봤습니다. 이 남자는 누구인가? 왜 자신을 돕는 것인가? 하지만 그 질문의 답은 서서히 나타났습니다. 지훈은 할아버지의 손을 잡고 학교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늘은 미술 시간이었다고, 친구들이 뭐라고 했다고. 7살 아이는 이제 말을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김도연은 말은 여전히 서툴렀습니다. 중풍의 후유증은 쉽게 나아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는 들을 수 있었습니다. 아이의 목소리를 들으며 때때로 고개를 끄덕이거나 손을 위로 올렸습니다. 그리고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어느 날 민수가 나타났습니다. 가게 앞에서 아침 일찍, 아직 손님이 많지 않을 때 그는 무릎을 꿇었습니다. 가게 입구에서 은서야, 국밥 한 그릇만 줄 수 있어? 그 목소리는 매우 작았습니다. 거의 속삭임에 가까웠습니다. 은서는 그를 바라봤습니다. 증오도 사랑도 없었습니다. 그저 끝난 사람을 보는 눈이었습니다. 국밥은 줄 수 있어요. 은서가 말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도 작았습니다. 하지만 아버님과 지우는 안 돼요. 민수는 울부짖었습니다. 가게 입구에서. 하지만 그의 울음은 아무도 들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아파트에서 휠체어에 앉아있던 김도연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하지만 그것은 명백한 거부였습니다.
그날 은서는 확신했습니다. 가장 큰 벌은 가난이 아니라 사람에게서 쫓겨나는 것이라는 걸. 몇 년이 지났습니다. 국밥집이 하나 더 생겼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개업날 새로운 가게의 입구에는 화려한 화분들이 놓여 있었습니다. 분홍색 카네이션, 빨간 장미, 노란 국화. 그 앞에 휠체어가 있었습니다. 김도연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의 무릎 위에는 축하 선물의 리본이 있었습니다. 빨간 리본, 화려한 리본. 지훈도 함께 있었습니다. 그는 더 이상 법률 대리인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이제 그녀의 옆에 서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지훈은 할아버지 옆에서 웃었습니다. 이제 초등학교 3학년이 된 아이. 그의 웃음은 밝았습니다. 은서는 마지막으로 그날의 라면 상자를 떠올렸습니다. 낡고 촌스럽고 누군가는 비웃던 그 상자. 테이프로 여러 번 붙여진, 손으로 찢어진 자국이 있는 그 상자. 하지만 그 안에는 돈보다 큰 게 들어 있었습니다. 말하지 못한 사람의 사랑. 끝까지 지켜낸 선택. 그리고 삶이 다시 시작될 수 있다는 것의 증명. 은서는 새로운 가게를 보면서 생각했습니다. 이것도 그라면 상자의 연장이라고. 그 상자가 없었다면 이 모든 것도 없었을 것이라고. 저녁이 되었습니다. 가게 문을 닫고 은서는 가족들과 함께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휠체어는 엘리베이터로 올라갔습니다. 지훈이 밀고 있었습니다. 그의 손은 조용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강했습니다. 아파트 현관에서 은서는 잠깐 멈췄습니다. 그리고 뒤를 돌아봤습니다. 그 길, 그 도시, 그 시간들을 바라봤습니다. 모든 것이 지나갔습니다. 아니, 지나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무언가는 남았습니다. 매우 작은 것, 하지만 매우 중요한 것. 그것의 이름은 선택이었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는 계속될 것입니다. 매일 아침 새로운 손님들이 들어오면서, 아이가 자라나면서, 그리고 선택이 선택으로 연결되면서 모든 시작은 아주 작은 것에서 비롯됩니다. 라면 상자처럼, 또는 손을 잡는 것처럼, 또는 무조건이라는 말처럼. 그리고 모든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그것이 삶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조금이라도 울림을 주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조용히 응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더 좋은 이야기를 만드는 힘이 됩니다. 이야기를 들으며 떠오른 생각이나 마음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언제나 여러분이 건강하고 평온한 하루를 응원합니다.